네, 추석을 맞은 오늘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혁신위가 내놓은 인적쇄신안으로 계파 갈등을 넘어 당이 분열될 위기이고요.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두고 친박 대 비박으로 경쟁하는 양상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첫 일정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났는데요. 추석 연휴 정치권 흐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두화 새누리당 전 의원, 강훈식 동국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례적인 일정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정치인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서 네. 이 반기문 총장의 소위 대망론과 여의도에서 자꾸만 이렇게 부풀어 오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기문 총장 한국에 오셨을 때도 봤지만 또 그 뒤로 전승절 참석 그리고 이번에 또 뉴욕에 가서 만나는 잇따른 행보에 따라서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은 별로 안 만나시고 민생이나 이런 데 좀 집중하시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유엔 사무총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네. 좀 이제 이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로 사실은 국민들에게 포인트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것은 뭐 오늘 나왔던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새마을 운동을 좀 많이 전파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대목들은 전 개인적으로 좀 노동개혁으로 어쨌든 좀 국민 노동자들의 유연성을 좀 끌어내면서 바꿔 말하면 경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경제 문제를 국내에다가 해놓고 외국에나 새마을 운동이니까 좀 뜬금없고 그런 면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반기문 사무총장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새마을 외교를 좀 뒷받침하는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는 몽골부터 르완다까지 이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그 개도국 개발 롤 모델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반기문 총장이 르완다 같은 데 갔을 때도 이제 새마을 운동이 펼쳐지는 거 보고 거기에 격려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반기문 총장과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건 저희가 사실 그 세계 외교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유엔 창설 70주년 행사로서 유엔 사무총장 마지막 큰 행사인데요. 네. 반기문 총장 입장에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가 기후변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그리고 개도국의 롤 모델로서 선진국과의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가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요. 네. 반기문 총장과 사실 많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 현역으로 있을 때 이렇게 행사를 가면 정말 반기문 총장을 여야 정치인들이 많이 만나고 행사에 많이 초대도 하고 하는데요. 뭐 네. 예를 들면 세계 국회의장 총회를 한다 이러면 저희한테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면요. 반기문 총장이 와서 연설을 한번 하게 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기문 총장이 유엔 행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세계 외교전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마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용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도 외교전에서 대통령과 반기문 총장의 협조, 협력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만나시는 면도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전국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복잡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위가 그 혁신안을 내놓을 때마다 참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으로 내놓은 인적쇄신안이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실명 거론을 잘 안 하거든요. 보통 네. 이제 입장을 내거나 방향을 내는데 한번 마지막 혁신인 아마 혁신이 입장에서 보면 국민 감동이 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주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네. 도대체 감동이 없다 이런 말들을 좀 들으면서 극단적인 수를 좀 둔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굉장히 당내의 갈등들이 좀 커지고 원심력이 강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실명 우리 뭐 이렇게 방송가에서도 실명 토크하면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네. 하물며 정치권은 더 예민하거든요. 아마 그쪽에 어떤 분들은 용단할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말을 하면 마치 밀려서 용단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또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할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좀 원심이 자꾸 확대되는 더군다나 이 취임 100일 전에 즉 그 혁신위의 시작이 100일 됐는데 100일 전에는 문재인 대표의 책임 추궁에 시작했던 이 혁신위가 100일이 지나면서 새로운 당들이 나오고 있는 양상들이잖아요. 네. 신당이 자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원심력이 더 강해질 겁니다. 당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힘이 강하는 이런 마당에 어쨌든 혁신위의
100일 마무리를 실명으로 거론한 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현역 의원들 내지는 뭐 이제 전 대표죠. 그런 분들 이름을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근데 나열 안 된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 급에서 일일이 열거하면서 뭐 불출마나 아니면 적진 출마를 용퇴를 해달라 이렇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정치권에서 이런 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의 어떤 조율을 거쳐서 사실 그분들한테 명예롭게 은퇴할 기회를 주고 이런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게 이제 당내 원심력을 제거하고 구심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생긴 혁신안이 혁신위가 오히려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를 공고화해서 이 원심력을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네. 야당이 잘 돼야 여당도 긴장해서 더욱더 이제 여야 같이 양날개로 날 수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이렇게 되면 여당이 해이해질까 봐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네.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안 발표가 좀 더 이렇게 한 사람한테 치우친 문재인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지 진짜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혁신위가 그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 출마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거기에 따른다면 부산 영도에서 지금 뭐 김무성 대표와 맞대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정치인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죠. 다 어떤 것이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제 나오는 그런 배경들은 원래 문재인 대표가 본인 지역구에 불출마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의원이 거길 가서 이제 지역구에서 뛰고 있으니 그럼 자기 지역구를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렇다면 어디를 갈 것이냐 하면 당 대표의 입장에서 명분 있게 싸워달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19대 총선의 경우에는 문재인, 문성근, 뭐 김영춘 이래서 뭐 부산 삼각편대 뭐 이렇게 해서 영남에 실제적으로 좀 득표를 많이 하는 성과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대목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그때 노력을 좀 전국에다가 쏟았으면 더 좋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이 혁신이 또 조국 교수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좀 나가라. 뭐 또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도 좀 나가라. 즉 제2의 삼각편대 또는 쌍끌이 어선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어쨌든 소위 말하면 영남 진출의 교두보를 좀 만들어라. 뭐 이런 네.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빅딜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잃을 게 없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출마를 한다고 해서 패배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반대로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싸움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싸움을 하실 텐데 만약에 빅매치가 성사가 된다면 힘든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겨야 본전이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아마도 야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나가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주장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이 빅매치 성사된다면 제가 볼 땐 아마 20대 총선에 모든 방송 매체는 거기를 다 찍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뭐 그렇게 성사가 된다면은 어느 한쪽은 어쨌든 패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대선 가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좀 전에 강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표는 패배해도 별로 잃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문재인 대표가 이 빅매치가 부산에서 이루어진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옛날엔 야도라고 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 김무성 대표가 오랫동안 텃밭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빅매치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김무성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렇게 빅매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여기 선거구 획정도 이 지역은 좀 필요한 지역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보다 훨씬 대선에 대한 생각이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계획을 짜고 미래를 계획하려면 어떤 면이 있냐면 총선에 있어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과의 사이에 1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선에서 좀 더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전국적인 득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에 치중하는 것보단 전체 총선에 있어서 기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총선 불출마했던 그런 원래 취지에 따라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능성은 좀 희박
신박하지 않을까 싶고 실제 빅매치가 이루어진다면 김무성 대표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혁신위의 마지막 혁신안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명이 거론되는 등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른바 그 해당 행위자로 분류된 그 일부 의원들의 행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그 조경태 의원인데 굉장히 반발을 세게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조경태 의원의 마음이 사실 그 보면서 좀 이해가 됐던 것이 네. 조경태 의원이 1988년 노무현 대통령의 자원봉사자로 대학교 3학년 때 시작을 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나서 96년에 본인이 민주당 이름으로 부산에서 출마를 해서 당시에 너무 인기가 없으니까 알몸으로 포스터에 등장을 하는 파격적인 포스터를 만들면서 출마를 해서 네. 그러니까 2번 떨어지고 3번째부터 간신히 3선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쨌든 부산에서 어쨌든 노력했던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자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엄중 징계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나올 때 네.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끌려나가는 모양새가 돼도 지역구에서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부산이라는 지역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남에 비하면. 그런데 쫓아내겠다, 뭐 또는 징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 그럼 내가 나가서 무소속으로 문재인 대표랑 붙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게 바꿔 말하면 지난 12년 동안 3선을 하면서 지역구를 닦아온 나인데 네.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 나는 지역구에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나와서 나랑 붙읍시다. 즉 누가 옳고 그른지 부산 시민한테 평가받아 봅시다. 이렇게 좀 배짱 있게 붙었는데요. 네. 사실은 안타깝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사실 그 국민 눈높이나 저는 뭐 야당 지지자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엔 상식 수준에서 판단한다면 오히려 한명숙 전 대표나 김현 의원 이런 경우가 해당 행위라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이라든가 아니면 이용득 최고위원의 막말, 그 쇠파이프 이런 발언이 훨씬 해당 행위로서 여기 그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처벌하지 않고 이제 이 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지역에서 3선을 했는데요. 네.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재호 의원이나 정두원 의원은 그 전에 그 새누리당 그 다음에 또 뭐 한나라당 시절에 당선되지 않던 어려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정현 의원 호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원들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당사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도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한다 이럴 정도로 존중을 해주고 발언권이 셉니다. 네. 발언권이 아주 센데 근데 야당에서는 그렇게 적진에서 출마해서 3선까지 된 그런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말이 지나치다든가 하면 징계를 하고 일정 부분 주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개파주의, 뭐 패권주의, 개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에 따라서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거 보고 그런 말이 좀 일정 부분 맞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뭐 여당도 계속해서 친박 대 비박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 공천 전쟁 가운데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놓고 계속 지금 그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 지점은 이제 늘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주류 비주류 싸움이 있는 거고 주류 비주류는 결국은 공천권으로 싸움을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보다는 아마 김무성 대표가 이 부분에 좀 더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본인 표현으로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네. 했고 또 이제 그 시간 소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최근의 여의도가 힘의 논리와 또 명분의 싸움밖에 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정치가 생물이라는 것들은 타협과 대화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에게 뭘 만났네 안 만났네 김무성 대표 요즘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만났다 안 만났다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마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를 좀 통과시켜서 본인 어떤 합의를 만들어서 오래간만에 정치권에 새로운 희망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뭐 명절이 지나야 알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결론이 좀 날까요? 28일 날 정개특위 의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새누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30일 날 의원총회를 하면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전에 어떤 그 문재인 대표랑 일정 부분 협상이 되거나 얘기가 된다면 그 부분을 갖고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무성 대표는 사실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그리고 그게 공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이라고 할 수 없고 사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불이익을 봤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고 국민들한테 공천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야당에서 지금 전략공천을 통해서 인적 쇄신이 많이 이루어질 테니까 우리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하면 공정한 룰이지만 인적 쇄신은 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략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여당 일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생각은 사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고 대통령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당은 분열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타협과 그게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정치 이력을 보아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3의 길 내지는 타협의 길을 찾아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르면 내일쯤 여야 대표 회동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 두 대표의 앞으로의 그 당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회동에서 어느 정도 조금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만나면 성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석 전에 만났나 안 만났나, 제가 그래서 뭐 어떤 정치가 생물이라는 뭔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희망은 이제 국민 모두가 갖고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대목에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전략공천제를 전략공천제 한석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소위 청와대나 또는 이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전략공천으로 하는 것들은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즉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쨌든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다음은 김무성 대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팽배했는데, 그 뒤로 사실 전략공천제를 도입한다면 그게 결국은 김무성 대표를 겨누었다라는 말이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전략공천이라는 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그럼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있는 숫자 또는 또 그 외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숫자, 그게 청와대든 누구든 간에 그런 숫자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전략공천하지 않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는 이제 친박이라고 하시는 의원들 중심으로는 전략공천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렇게 푸시하는 것도 아마 일정 정도 청와대와 생각을 같이 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빅딜 가능성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빅딜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잃을 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노력을 최대한 했지만 일정 부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픈 프라이머리와 그 일본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빅딜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네. 합의가 되지 않았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박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 하더라도 의원들로서는 김무성 대표가 할 만큼 다 하고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믿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사실 이게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잃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네. 오래간만에 이 정치권에서 명절날 뭐 하나 타협 제대로 못하고 매번 싸우기만 하는데 정말 추석에 떡 돌리는 심정으로 명절 지나고 나서 예쁜 타협 한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한 해 농사의 결실에 대해서 조상께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추석인데 정치권은 앞으로 더 농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